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3년 힘들고 1년 반짝 돈 벌고 엔비디아나 뭐 이런 빅테크처럼 꾸준히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면 PER이 20배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4배 더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장기 계약이 필수고 AI 데이터 센터를 5년, 10년 내내 지금 짓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에 백화점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5월 말, 5월 30일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5월 초에 이제 뭐 결혼 관련해서 준비하는 뭐 프로포즈를 하고 해야 되니까 이제 백화점 갈 일이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김작가TV에서 자주 말씀드렸고 질문도 많이 드렸습니다. 게스트분들한테. 백화점에 갔는데 백화점이 줄이 장난 아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 뭔가 주가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 했는데, 보니까 5월 초에 신세계 백화점 40만 원이었는데 지금 63만 원이더라고요. 야, 앞으로 이 증시 상승의 수혜, 요즘에 마트는 별로 안 가지만 백화점은 그렇게 많이 간다고 사람들이. 주식 오른 사람들이 지금 뭐 현대차 가서 줄 서 있잖아요. 차 주문. 저도 지금 저 뭐 차 하나 받으려고 했더니 지금 2달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2달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수주는 크게 오르기 쉽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백화점 얘기했잖아요. 그럼 백화점이 수출 가능한가요? 라고 했을 때, OX 했을 때 수출 불가줍니다. 예, 그러면 저는 기본적으로 투자는 안 해요. 그런데 이 내수주가 많이 오를 때는 하나 있어요. 배당을 많이 줄 때, 자산 재평가가 일어날 때, 자산을 매각할 때. 그럼 백화점들은 기본적으로 엄청난 부동산주입니다. 그 좋은 땅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PBR이 굉장히 낮은 기업들이에요.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저 PBR주를 해결하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PBR을 한 배로 맞춰라 그러죠. 그럼 백화점주들이 PBR을 한 배로 맞추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당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동안 꽁꽁 가지고 있었던 배당을 많이 늘려서 이 배당 수익률 자체를 높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주가가 오르면서 배당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당금을 늘리는 전략을 쓰면 당연히 너 그럼 백화점주 가지고 있으면은 저퍼였었던 게 배당을 많이 주니까 PER이 올라가면서 고퍼주가 되고 저 PBR이었던 게 PBR 1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게 좀 주가가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여기에 막 성장성 매출이 막 30%씩 뛰어요. 매년 막 영업이익률이 50%를 찍어요 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한 거고,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투자할래요? 백화점 투자할래요?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요거를 보겠죠. 근데 지금 여기는 워낙 저평가였던 게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는 건 보이니까 여기까지는 따라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반도체 빼면 또 코스피가 4,100선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산 시가총액이 지금 코스피 53% 차지하는데, 이런 극단적인 집중이 증시에 미친 영향과 리스크는요, 그러면? 역사적으로 안 좋았어요. 집중된 거는. 네, 그 미국에서도 그 유명한 좀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몇 개 내줬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10개 종목 이내의 시총 비중이 가장 집중됐던 시절에 몇 달 안 가서 항상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다라는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냥 특정 업종,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건데, 반대로 그럼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이 오면 이때는 정말 코스피 뭐 5천까지 쭉 내려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집중하고 자금이 집중적으로 쏠리는데 이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다. 1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그럼 계속 이렇게 장기 계약 맺고 쭉 갈 수 있을까? 당장 그건 좋은 소식인데, 그러면 뭐 한 2년 계약 맺었다 쳐요. 근데 28년부터 메모리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났다 쳐요. 그러면 29년부터는 영업이익 10분의 1 토막 날게 뻔히 보이는데 주가를 그대로 받아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영원히 계속 이 돈을 받을 수 있냐라는 거를 보여줘야지만 지금 주가가 유지되는 거다. 근데 메모리는 여태까지 그랬던 적은 없었다. 두 번째, 중국의 창신 메모리가 계속 빠르게 따라오고 있다. D램부터 지금 폭발적으로 아마 생산 늘리려 준비할 건데, 아마 내년부터 물량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D램, DDR5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D램 가격이 떨어지고 나중에 SSD 가격도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오면 HBM 하나만 가지고 수익에 의존해야 되다 보면은 더 이제 그 불안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 그 삼성전자 전 사장님이었던 경계현 고문님이 최근에 했던 발언이 뭐냐면, 27년부터는 메모리 가격 떨어지는 걸 준비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메모리 가격 떨어진다고 되면은 두 개의 기업에 집중됐던 매수세가 둔화되거나 떨어지거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투자 심리가 과열됐던 게 정상화되거나 이제 공포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올해까지는 뭐 괜찮다 치더라도 이제 슬슬 엑시트하는 좀 계획은 세우셔야 된다. 뭐 제일 좋은 방법, 난 못 맞추겠다.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모르니까.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잡고 매달 10분의 1씩 팔겠다. 뭐 이러면은 뭐 적당한 어느 수준에서 수익률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좀 전략을 써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사실 이 특정 두도주로의 쏠림 현상, 코스피
S&P가 지금 사상 최고치인데 상승 종목은 179개, 하락 종목은 732개. 특정 주도주 쏠림 현상이 되게 심하다는 게 버블 붕괴 전조 증상이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네요. 그거보단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죽어야 나머지 주식이 살아난다죠. 근데 이게 죽으면 증시가 죽을 것 같은데. 초반엔 죽죠. 다 죽죠. 근데 그 다음번에 주도주가 바뀌죠. 네, 그냥 항상 주식시장 보시면 상승기 때마다 그 축구로 치면 월드컵이 우리가 이제 16강 올라갈 때는 16강 우승 주역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선수가 은퇴하고 나면 이제 또 새로운 선수들이 다시 또 주도주가 되는 것처럼 주식도 상승기 때 주도주가 역할 다 해줬고 이제 얘가 힘이 빠지면서 하락장이 오고 다음번 상승자 때는 또 새로운 환경의 시대가 오니까 또 다른 게 주도주가 돼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바이오 주식 그 상승 패턴을 보시면요. 반도체가 죽었을 때 오릅니다. 바이오는. 같이 갈 수는 없겠죠. 왜냐? 고수익을 원해요. 둘 다. 반도체 주식도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거고 바이오도 고수익을 원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바이오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확실히.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코인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 반도체는 어떤 특정 상황이 될 때는 거의 로우리스크에 가까워지면서 하이리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PER이 5배, 6배니까 최소한 하이리스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중간 미들리스크라 볼게요. 미들리스크 하이리턴. 여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러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면 미들리스크로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메모리 반도체가 한계에 다 다르고 얘도 이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다시 돈이 다른 곳으로 쏠려 나가는 거죠. 그럼 오르는 종목 오르는 이 양극화 장세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함정은 뭘까요? 과욕. 예. 탐욕. 제가 심리 공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교육 전공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 베이스가 되는 감정은 딱 두 가지더라고요. 뭐예요? 탐욕이랑 공포. 나머지 질투 이런 감정들 있잖아요. 파생 아니에요? 다 여기서? 파생 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 위에서 질투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공포에서도 질투가 나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 토양은 탐욕이란 토양이랑 공포라는 토양에서 모든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공포에서 실수하는 것보다 탐욕에서 실수했던 것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제일 후회가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포에서는 움츠리고 있으니까. 다 똑같이 결정해요. 다 똑같아요. 솔직히 다 무섭고 다 팔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데 탐욕일 때는 더 지르고 더 지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을 혼자 자꾸 뭔가 이제 추월을 하고 싶다던가 뭔가 이제 앞지르고 싶다 하면서 무리한 뭔가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이게 평생 후회로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그때 내가 무리하게 그것만 안 질렀어도 그렇죠. 야, 우리 자손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내가 80억을 날렸네. 30억을 날렸네. 이러면은 평생 화병 나서 못 삽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이제 개인 투자자가 여태까지 못 해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하이닉스 10배씩 오른 경험 해봤으니까 이제는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경험을 먼저 한 사람은 이 부를 좀 오래 유지하는 거고 못 해본 사람들은 이제 한여름밤의 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반도체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호황이라며 삼성전자 2028년 영업이익 610조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메모리 사이클이 정말 사라진 구조 성장이 이제 단기 사이클의 정점이지. 그리고 이 수치 가능할까요? 저는 이제 가능도 할 것 같은데. 저도 가능할 수 있다 봐요. 대신 이제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가 더 지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요에서 받고 하나 더, 받고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한 한국의 AI 데이터 센터 붐이 일어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젠슨왕이 오고 나서 말을 해야 알겠지만 미국은 더 이상 타산성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AI 데이터 센터가 자기네들 어떤 그 패권을 위해서 유지는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수익을 보는 곳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중국에다 짓는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비용 이익도 나면서 괜찮으니까. 그러면 한국에다 짓자 라고 하는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GPU를 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필요한 이유는 아시아에 있는 그런 머신러닝이나 추론 이런 것들을 미국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통신망을 왔다 갔다 하는 거, 태평양을 왔다 갔다 건너는 게 얼마나 비효율입니까? 그러니까 아시아의 허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아시아의 AI 데이터 센터 허브 국가가 필요한데 대만, 일본, 한국 중에서 일본은 지진이라던가 아직까지 그런 기반 인프라 좀 애매한 게 있고 대만은 항상 이제 그 미국, 중국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는 곳이고 한국이 가장 노른자 땅이라는 거죠. 원전도 할 줄 알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에너지 고속도로 깐다 해가지고 신재생도 에너지 계속 깔아줄라 하죠. 그리고 생각보다 산업용 전기가 그렇게 비싼 나라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리고 HBM이 그냥 바로 그 땅에서 나옵니다. 그 땅에서 나온 거 그대로 그냥 데이터 센터에 심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참고로 젠슨왕이 한국 오기 전에 지금 대만에 들린 상태에서 오는 건데 대만 기업들한테 120조인가 200조를 투자한대요. 근데 투자 내역이 비밀이라
대만이라고 합니다. 그럼 대만에는 뭐겠어요? 하드웨어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에 보면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그 소재 부품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한국이 데이터 센터 허브가 되면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한국에서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대박이 날 게 뭐냐면 중국이 소비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긴 GPU도 안 들어오고 HM도 안 들어오니까 답답해 죽겠는데 그냥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사용료 주고 쓸게 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딥시크를 돌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데이터 센터를 한국이 쥐고 있으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중국에 팔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AI 패권에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까지 승인이 난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AI 데이터 센터 뭐 이제 강국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미국과 한국이라는 그 두 기둥 가지고 시작을 한다면은 방금 말한 HBM 수요가 더 필요해지고 가격은 더 올라가고 지금 골드만삭스가 얘기했던 610조도 가능하다. 이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빅테크의 AI 투자가 메모리 수요로 집계되는 구조 얼마나 지속될까? 사실 이게 지금 삼성 SK 반도체 주가를 결정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더 예상한 것보다 더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느냐로 나뉘는 거죠. 아까 못 짓는 이유도 말씀드렸던 게 미국 내에서 주민 말발이 심해지고 금리 인상이 올라갈수록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은 나날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VC들이 투자를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아 이거 뭐 사모펀드, 헤지펀드들이 뭐 수익률 1% 가지고서는 내가 어떻게 투자하냐 이렇게 되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미국 말고 수익률 잘 나는 한국에서 지어줄게. 한국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한국의 저렴한 금리로 아니면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수익성 괜찮네? 그럼 미국에 짓는 거는 기존 거만 하고 앞으로 신규로 짓는 거는 한국에서 때려 박읍시다.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되면은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결국 그게 바로미터가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61만 원, SK하이닉스 400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목표가도 나왔습니다. 이거 가능한 수치인가요? 이제 사실 뭐 그렇게 파격적인 것 같진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가능하죠. 예, 아까 말한 대로 가격만 버텨주면. 지금 PER이 5배, 6배 사이인데 PER이 10배만 받냐 못 받냐 차이인데 그러면 왜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시기만 되면 PER이 항상 내려가느냐. 40개월 사이클 때문에 항상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이게 항상 메모리 반도체는 3년 힘들고 1년 반짝 돈 벌고 3년 힘들고 1년 반짝 돈 버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PER을 비싸게 매겨주느냐 이건데 엔비디아나 뭐 이런 빅테크처럼 꾸준히 돈을 버는 시스템이 되면 PER이 20배 이상도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주가가 4배 더 올라가는 것도 가능해지긴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은 장기 계약이 필수고 AI 데이터 센터를 5년, 10년 내내 지금 짓는 양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면 안 된다. 이 구조가 나오면 가능한데 이게 영원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한번 짓고 나면은 어쨌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10년, 20년 써먹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주가가 꺾이긴 꺾일 건데 언젠지를 모른다가 모두 생각하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메타 제치고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올랐습니다. 올가에서는 아까 61만 원이 아니라 85만 전자 목표가까지 나왔는데 어디까지 합리적 밸류이시고 어디부터가 가열일까요? 85만 전자라고 하면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정말 진짜 모르는 일을 벌었을 이때부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꿈 같은 일인데 이 꿈이 어디까지 갈까요? 근데 2002년 생각나시죠? 월드컵. 네, 월드컵 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대한민국이 16강 가는 게 말이 되라고 하던 시절에 4강까지 갔었나? 4강까지 갔죠. 저희 그 독일한테 지고 벌써 24년 전 일이라서. 그때 이 생각했었습니다. 야, 우리가 독일한테 지는 게 말이 돼? 거기까지 간 게 대단한 건데. 독일한테 1대0으로 졌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뭐 비등비등하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4강 간다는 꿈도 못 했더니 스페인도 꺾고, 뭐 포르투갈 꺾고, 이탈리아 꺾고, 독일한테 1대0으로 간신히 뭐 아쉽게 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금의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러고 나면 또 이런 생각 하잖아요. 2006년 월드컵 때. 우리 당연히 16강은 가는 거고, 8강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후로 한 번도. 예, 그쵸.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정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생각하시고, 대신에 안 갔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이익은 챙겨놓을 수 있게, 나름대로 이제 좀, 돈은 좀 미리 챙겨놓을 건 현금화는 해놔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게 측정할 수 없다면, 그나마 측정 가능한 실적으로 좀 여쭤보면, 12개월 선행 퍼가 삼성전자가 지금 6.6배, SK하이닉스 6.9배로 코스피 평균 8.4배보다 낮은데, 이게 이제 이익 추정치가 있잖아요. 이익 추정치가 부풀려진 건지 아니면 이익 추정치로만 봤을 때는 저평가가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익 추정치가 12개월 선행 PER까지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뭐냐면 27년까지는 대략 이제
납기 물량이랑 가격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요 정도 이익 나올 거라는 게 추정이 되는데 28년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그 컨센서스를 보시면 27년까지 나오고 28년은 27년과 똑같을 거라고 나와 있어요. 가이던스가. 그리고 마이크론을 보면은 27년보다 27년 주당 순이익이 $100, 28년 주당 순이익이 $93로 돼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27년이 이익의 정점일 것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PER이 5배, 6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만약에 28년 가이던스가,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램값이 더 오른다, SSD 낸드 더 오른다, 와 HBM 가격 더 올랐네? 가 만약에 여름 지나서 가을에 보여준다. 네. 그러면 28년 이익 전망치를 꺾인다라 보지 않겠죠. 27년보다 20% 정도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만 전망치를 찍어주면 PER이 6.6배, 6.9배가 아니라 뭐 한 8배, 9배까지 또 올려주겠죠. 그런데 29년에는 여기서 20%, 30%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PER 10배 이상으로 올라가겠죠. 결국은 3개월마다 실적과 가이던스로 증명을 계속 해나가는 과정이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증명되면 전통적인 반도체 사이클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좀 확신해 주게 되면 주가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엔비디아예요. 엔비디아 지금 주가가 20배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말이 돼를 계속 3개월마다 보여준 게 엔비디아였고, 엔비디아는 결국 퍼 20배 이상을 받으면서 지금 주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내년에 삼성전자인가요? 하이닉스가 전 세계 영업이익 1위 차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차지하게 되면 그때도 여전히 이런 반도체는 사이클이라는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진짜 영업이익 1위를 차지하게 되면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때도 여전히 에이 그래도 이거 영원하지 않아 하면서 여전히 좀 약간 벽에 부딪힐까요? 제가 보는 기법이 뭐냐면은 2년 뒤에 순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 질문이 그거였었는데 올해 이익과 내년 이익과 내후년 이익을 봤을 때 이익 성장률을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20%예요, 30%예요 얘기했던 게 이렇게 되면은 순이익 성장 기울기가 올라갑니다. 우리가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가속도라고 표현해요. 이 가속도가 떨어지지 않는 구간에서는 주가가 계속 올라가요. 이익 성장률 가속도가 내년엔 20%, 내후년엔 15%,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면 가속도 기울기가 떨어집니다. 이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HBM 시장에서 그리고 또 SK하이닉스 지배랄까 향후 미국 ADR 상장 이슈가 수급에 미치 효과는요? 우선은 주가 상승 요소는 되겠죠. 하락 요소는 아닙니다. 네. ADR로 들어가면 이제 미국에서도 ADR을 사는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론과 샌디스크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시점에 ADR이 나온다 그러면은 밤에는 미국에서 가격이 올리겠죠. 그러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요 미국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한국 주가가 또 업이 되고 서로 업 하면서 이제 되는데 보통 요런 거는 길게 가진 않아요. 단기적인 상승 시그널이고 그냥 그 정도 단기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막 길게 가는 효과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HBM4 그리고 HBM5로 이어진 메모리 경쟁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느 쪽이 앞으로 더 유리할까요? 현재까지는 뭐야? SK하이닉스가 유리했었죠. 기술적으로는 삼성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스택 쌓는 거에서. 왜냐면 서로 스택 기술이 갈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항상 뭐 결과는 여러 번 알겠지만 삼성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겠나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투자자니까 주가잖아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이 일부입니다. 뭐 거의 절대긴 하겠지만 그래서 매출 비중의 100%라 볼 수는 없어요. 뭐 나머지 사업이 끼어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멀티플 받을 때 손해를 좀 봐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거의 뭐 아주 온전한 퓨어한 상태의 메모리 기업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그럼 메모리 멀티플을 더 적용받을 수도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기술적인 리스크가 걸리지만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하이닉스를 더 유리하게 보고 있어요. D램과 낸드의 호황을 넘어서 7세대 HBM4 샘플 공급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기업 가치 전면 재평가에 미친 영향은요? 이제 HBM4E가 되면서 가격이 또 올라갔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더라고요. HBM3 가격은 계속 지금 하방 압박을 받더라고요. 이제 가격 떨어뜨려야 된다. 20% 인하해야 된다. 이런 압박이 있는데 아마 다음번 실적 발표 때 3와 4의 가격 차가 얼마나 났는지 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마이크론이 6월 2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요때 아마 좀 갈림길에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보고 4E가 그럼 나오고 누가 얼마나 양산했냐의 싸움인데 단기적으로는 뭐 그거 가지고 삼성이 먼저 올라요 아니면 이제 HBM4에 관련된 후공정이 뭐 한미가 더 올라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좀 길게 보면은 결국 얼추 키 맞추기 하면서 가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재밌는 게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기술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싸우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럽니다. 니네가
우리 기술 베꼈지. 야, 니네가 우리 베꼈지. 막 서로 소송을 막 걸어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초반에는 주가 리스크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막 떨어져요. 시간 지나서 보면은 둘 다 올라 있어요. 그 베낀 거나 뭐 이런 기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주가에서 리스크를 주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HBM4E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둘 다 해결할 거고 둘 다 양산할 거고 둘 다 물량 많이 뽑아낼 거다. 그러면 뭐 이것 때문에 선택의 여지를 고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리고 프리미엄이 올라가면은 영업이익률이 올라갑니다. 이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만큼 아까 말한 PER이 같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률이 뭐 한 30%다 네. 그러면은 PER이 10배 이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50%다 그러면 한 20배 받아도 되는 거고 네. 영업이익률 70% 이상이다 그러면 멀티플을 50배 이상 받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증가와 연결되는 거라 멀티플 올라가는 소리다.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올해 잉여 현금 흐름이 200에서 300조 원, SK하이닉스 순현금이 156조 원에 달할 전망인데 이 막대한 현금이 뭐 특별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소각액 등의 주주 환원으로 얼마나 돌아오고 이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가는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요?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이제 왜냐면 이런 호황은 겪어본 적이 없는 거고 또 신기하게도 딱 그때 이제 배당 뭐 분리 과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 좀 상법 개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많이 한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이 두 기업은 단순 기업이 아닙니다. 이제 거의 국가를 먹여 살리는 장남급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정책에 어느 정도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지금 배당해라, 자사주 매입 소각해라, 좀 뭔가 모범을 보여라고 하는데 주주 환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아마 우리가 예상한 것보단 조금 더 세게 하지 않을까가 1번이고 이제 그거로 인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는데 뭐 특별 배당을 하게 되면은 솔직히 그거는 그렇게 주가 요소에서 일시적인 요소지 장기적인 요소는 아니에요. 이 배당을 계속 줘야 돼요. 아니면 뭐 배당 성향을 우리 앞으로 50%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못 박는 게 있으면 좋겠지만 이번에 보너스입니다. 많이 준다 해서는 그게 큰 요소는 아닐 거다. 근데 자사주 매입 소각은 괜찮은 요소가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는 회장님들한테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기 지분율이 알아서 늘어가요. 자기 돈 한 푼도 안 쓰고 세금 한 푼 안 내고. 근데 국가에서 그렇게 하래요. 국가에서 하라는 거 했더니 내 지분이 늘어나서 나중에 뭐 기업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데 주가도 올라가니까 주주들도 좋아해요. 이 과정에서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효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똑같이 10조를 가지고 배당했을 때 주가 상승 요소와 10조를 가지고 자사주 매입 소각했을 때 주가 상승 요소를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배, 4배 효과가 더 좋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러니까 주가 상승분만 보자면. 그런 면에서 아마 자사주 매입 소각이 더 나오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